Thank you very much. Please sit. Thank you. This is without question the latest news conference I've ever had. 제가 가장 최근에 열게 되는 기자회견인 것 같네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tremendous support. Millions and millions of 저에게 people 투표해준 voted for us 수백만 명의 tonight.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 very sad group of people. 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저에게 투표한 그 유권자들의 표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저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부통령 부부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었죠. 이제 큰 축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에서 이겼거든요.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늘 결과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이 아름다운 것, 이 좋은 것을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선거였고 성공이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서요. 플로리다는 이길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압승을 했어요. 오하이오라는 훌륭한 주도 승리를 했고요. 텍사스도 이겼습니다. 텍사스에서 70만 표 이상 격차로 이겼는데 현재 집계에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도 이긴 것이 거의 분명하고요. 2.5% 포인트 격차로 이기고 있는데 지금 남은 숫자로는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거의 이기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앞섰는데요. 7만 7천 표 넘었고 5% 미만의 개표만 남았습니다. Arizona, we have a lot of life in that, and somebody declared. 애리조나의 경우는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이든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죠. 하지만 아직 남은 표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표들입니다. 트럼프의 영토죠, 애리조나는. 그래서 현재 결과는 분명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애리조나는 뭐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숫자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리조나주가 아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We're up 600. Think of this. Think of this. Think of this.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We're up 690,000 votes in Pennsylvania. 펜실베니아에서 69만 표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These aren't even close. It's not like, oh, it's close. With 64% of the vote in, it's 64% 정도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Pennsylvania areas where they happen to like your president. I mean, it's like,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봤는데요. 미시간도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거의 30만 표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는 65%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들을 다 이길 필요도 없는데요.
텍사스를 이겼으니까요. 집계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텍사스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한테 축하 인사를 하더라고요. 텍사스를 이긴 것을 축하한다고요.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죠? 누구도 본 적이 없죠. 71%가 미시간에서 개표가 완료됐는데 17만 표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도 다 보면 저희가 이긴 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긴 주들만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격차로 이겼는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뭐 60% 개표가 남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와, 선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다니요. What happened? And then they said, "Oh, because you know what happened? They knew they couldn't win, so they said."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자 법원에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They were going to send out tens of millions of ballots. They said exactly. Because either they were going to win, or if they didn't win, 이기든 이기지 않든 그들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77,000. 말씀드렸듯이 텍사스에서도 저희가 많이 이겼고 오하이오에서도 큰 차로 이겼습니다. 오하이오 아주 훌륭한 제가 사랑하는 주인데요. 8.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거의 50만 표 차로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67만 표 차로 이겼어요. 거의 개표는 끝났는데도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났네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편이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거의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진실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시간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투표가 멈추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새벽에 투표 결과에 개표 결과에 표가 추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난다면 정말 슬플 거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미 이기고 있는데 저희는 이길 것입니다. 지지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일해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마디 하시겠어요? 네, 조금 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안현모 캐스터의 통역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미 대선이 초유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욱 국립외교원 교수, SBS 원일이 논설위원, 그리고 안현모 외신 캐스터 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원일이 논설위원께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 사실상 승리 선언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승리 선언인데 미 대선 역사상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나오면 패자가 나와서 승복을 하는 기자회견을 먼저 하고 승자가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먼저인데 먼저 바이든 후보가 나는 이기고 있다라고 그 승리를 희망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먼저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렸고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시간을 넘겨가면서 저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승리했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되는 문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게 남은 표를 다 개표를 해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의
우편 투표로 사전 투표로 미리 와 있는 거를 개표하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미 대선 결과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지금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교수님 지금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우려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여론조사가 또 한 번 완전히 빗나갔다고 저는 보는데 네. 물론 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론조사지만 네. 지금 나온 걸 보면은 그 아리조나 하나 빼고 이 선벨트에서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충격적인 것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즉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기존의 블루 스테이트였다고 하는 민주당 중심의 주였다고 하는 이곳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시간은 66% 개표됐는데 트럼프가 8% 앞서고 있고요. 예. 위스콘신은 81%가 개표가 됐는데 4%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네. 펜실베니아는 74% 개표가 됐는데 12%를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주가 물론 그 우편 투표를 마지막에 집계를 하고 봉투를 뜯고 또 표를 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막판에 이런 우편 투표가 집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 측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막판에 뒤집힐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펜실베니아는 오늘로부터 3일 이후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까지 집계를 한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3일을 더 기다려야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아까 원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추후에 불필요한 우편 투표에 대해서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주로 펜실베니아 주를 겨냥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따라서 펜실베니아 주의 우편 투표가 카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요, 원 의원님, 네. 지금 어쨌든 좀 일방적인 승리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에 따른 트럼프의 주장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 네. 자기가 이겼던 텍사스가 큽니다. 선거인단이 38명이나 되는데 그거는 아예 계산도 안 했는데 네. 내가 지금 한 230명 정도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270명을 확보를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매직 넘버를 넘어서는 건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여기에 달려 있는 선거 인단 숫자가 46명이에요. 네. 그럼 230명 이미 확보돼 있고 여기 세 군데 내가 다 이길 거기 때문에 네. 우편 투표함 다 개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내가 다 이긴다. 지금 15%포인트 이상으로 펜실베니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남은 뭐 30% 정도의 우편 투표함, 사전 투표함 다 개봉해 봐야 이거 뒤집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2, 3일을 기다리라는 거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트럼프의 지금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을 하고 남은 우편 투표함 개봉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자라는 얘기인데 예. 연방 대법원에 이미 이 대선 직전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베럿이라고 하는 그 보수 진영의 그 대법관이 새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6대3으로 어차피 트럼프한테 유리한 구도예요.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어차피 내가 이긴다. 예. 그래서 사실상 오늘 투표는 여기서 중단하고 승리를 선언하도록 상대방에게 승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네. 바이든 쪽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네. 상황이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개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바이든 후보 쪽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 아까 바이든 후보도 대국민 연설을 했죠. 예. 그 내용은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다,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우편 투표 개표가 남아 있다. 네. 좀 더 지켜보자.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바이든 측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기다리려고 하는 바이든 측의 어떤 의향이나 계획을 트럼프가 과연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거 더 이상 사기다, 더 이상 예.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묵살을 해버리고 이게 다시
그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까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소송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법적인 당선인이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까? 한동안은? 이게 연방대법원에 가서 예. 이 우편 투표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추가적으로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전에 엘고와 조지 부시 때도 그때도 있었지만 당시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를 하기를 엘고는 원했고 또 500몇 표 차이로 당시 조지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이겼는데 이거를 수검표를 해달라. 라고 대법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주 연방법원하고 주법원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이거를 다 리젝트를 했어요. 기각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엘고가 이거를 수긍을 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이 선거 전에도 좀 예상했던 그 뭐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불확실성을 지닌 채로 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2주든 3주든 몇 달이 됐든 계속 미 대선이 법원으로 가서 소송전으로 간다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의 개표 현황입니다. 예. 평균 한 65% 개표됐다고 지금 CNN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위스콘신이 10명이고요. 미시건이 16명이고 펜실베니아가 20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특히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고 거기에 워낙 많은 화력을 집중했고 돈을 쏟아붓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게 한 15%포인트 격차가 나는 것까지 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개표는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우편 투표함, 사전 투표함에 내 몰표가 몰려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표는 전부 다 사전 투표를 했고 우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다 전부 다 내 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선호를 떠나서 어떤 누가 이기는 것이 더 희망적이다라는 그런 선호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도 미국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트럼프는 이거를 중단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죠. 예. 자, 정말 보통 같았으면 정말 지난번 선거였으면 선거 당일 저녁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초유의 상황으로 계속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현모 캐스터, 지금 현지 언론들 뭐 어떤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CNN 보도를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CNN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falsely 잘못된 방식으로 승리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별로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했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에서는 28만 8천 표 이상 격차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위스콘신에서도 개표가 81%나 진행이 됐는데 11만 6천 표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개표가 91%나 진행됐는데요. 11만 7천 표 차를 보이면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후보가 근거로 내세웠던 그 주들이 현재 자신이 우세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개표하지 않은 남아있는 표들이 과연 어떤 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조기 투표가 얼마나 남아있고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면서 유보를 하는 입장이고요. 더욱이 그럴 수 있는 게 조지아 같은 경우 또 위스콘신도 그렇고 인구 밀집 지역을 아직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더 보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이 아무래도 민주당 친화적인 매체다 보니까 트럼프가 연설한 것 중에서 오류를 하나를 꼬집었는데요. 네.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현재 개표가 82% 완료가 돼 있는데 사실 폭스뉴스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진 주에 대해서는 끝나기 전에 발표한 것에 그렇게 격노를 하면서 왜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이제 표 개표를 여기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기준 현재 선거인단은 바이든 후보가 220석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21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CNN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두 후보 모두 매직 넘버 270석에는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추가가 되지 않은 주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지아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리조나는 뭐 바이든 쪽으로 넘어왔고 네바다도 바이든 쪽으로 아마 넘어올 걸로 보이고 지금 아까 CNN에서 쭉 예상치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알래스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스윙 스테이트가 아닌 그러한 주를 다 가산을 해놓고 나서 결국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개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었어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예. 그래서 뭐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을 다 잡으면 뭐 잡는 쪽이 이기고 뭐 펜실베니아를 먹고 뭐 트럼프가 그리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또 트럼프가 이기고 이런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결국은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결국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 이 세 개가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그리고 예. 결국 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우편 투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3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우편 투표가 집계가 되려면 사흘을 더 기다려야 된다. 사흘까지 들어오는 거를 다 집계한다니까 그게 완전히 집계돼서 개표 결과로 나오려면 한 4, 5일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면은 미시간, 위스콘신 가지고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4일이나 5일 이후까지 최종 집계 결과를 기다려 봐야 대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AP까지 바이든이 경합주인 애리조나를 승리를 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 보면 친 트럼프 매체인 팍스 뉴스와 AP 통신이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걸 보면 네. 트럼프가 애리조나도 이기겠다고 하는 건 트럼프 특유의 블러핑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좀 잘못된 주장인 거군요. 잘못된 주장을 했지만 트럼프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뭐 설사 놓치더라도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핵심 세 군데는 북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세 군데인데 예. 이 세 군데에서 내가 너무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우편 투표 사흘에 걸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참 뭐 미국 대선 뭐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이걸 결국 그 법정 투쟁으로 소송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자기네들이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개표가 좀 진행되고 나면은 이거는 다 몰표가 나온다고 전제를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승복 선언을 할지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참 어쨌든 이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예측 조사, 뭐 여론 조사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만 보면 상당히 많이 이번에도 또 틀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뒷심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샤이 트럼프 이번에도 작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누가 이기느냐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예측 당선 가능성이 뭐 60 몇 %, 트럼프가 30 몇 % 정도 잡았고, 예. 뭐 그래서 뭐 대부분의 도박사들도 이제 바이든 쪽에 많이 그렇죠. 걸었는데. 지난번 4년 전에도 맞추질 못했고 이번에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예. 4년 전에 맞추지 못했던 거는 결국은 그 교육 수준을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밝혔던 의견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라든지 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레이스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인구 분포와 똑같이 맞춰서 표본을 잡아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지난번 4년 전에는 그 교육 수준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수준별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의 어떤 그 지지세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네. 그걸 못 잡았고 그래서 예측을 못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그거를 잡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보면 네. 이 여론조사로 잡지 못하는 뭔가 미국 내에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뭐 여론이랄까요? 그런 것이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냐. 즉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예. 과거에 기대했던 어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라든지 예.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가 들어서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위나 리더십은 손상됐을지언정 트럼프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민들에게는. 네. 예. 네,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만약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네.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긴다고 예측을 했던 건 아니었고 경합주, 초경합이라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라고 내놓은 주가 6개였거든요. 네. 그 6개 주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과 바이든이 이길 확률을 한 시뮬레이션 그 시나리오가 무려 64개였었다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 경우의 수를 빠져나가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은 10%였었고 네. 그래서 아무리 경합주라도 반반 그 중에서도 썬배틀 다 놓쳐도 뭐 러스트벨트에서 한두 개만 이기면은 이기니까 바이든이 이길 거다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90%가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라고 확률 계산은 한 적은 있으나 네. 그 경합주 모두를 이렇게 트럼프가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거는 뭐 할 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옥 박사님 얘기 중에 동의가 되는 부분은 미국인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라티노들, 히스패닉들의 표심을 놓고 보면 그거는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히스패닉들이 많은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히스패닉들의 표심과 애리조나의 히스패닉들의 표심이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결국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정치 지도자를 원했다. 그거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미시건, 위스콘신, 러스트벨트도 마찬가지죠. 예. 잃어버린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하는 트럼프한테 표가 갔었다라는 거 놓고 보면 결국은 이번에도 역시 경제였었다. 뭐 출구조사 결과에서 누가 이길 거다는 맞출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보고선 찍었느냐고 했을 때 1번 대답은 경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변신, 예. 뭐 국가적 품격이나 품이나 국격보다는 나의 이해관계에 미국인들의 표심이 더 같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도 아마 뼈아픈 두 번째 패배의 그 원인을 분석을 해내겠죠. 예. 아직까지는 뭐 패배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없지만. 아니지만 말이죠. 예. 유사한 의견인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제 그 라티노들을 보면 플로리다의 라티노들은 상당히 이민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사업에 성공한 라티노들이 상당히 많아요, 플로리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라티노들의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라티노한테는 먹힌 거죠. 예. 근데 실제 다른 주를 가보시면 뭐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에 있는 라티노들은 이렇게 사업을 성공해서 자리 잡은 라티노들보다는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주에서는 오히려 라티노들이 트럼프의 그런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공약에 별로 설득되지 않고 바이든을 찍어서 아리조나 같은 주는 이제 바이든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 예. 플로리다는 이제 라티노의 어떤 그 트럼프 지지에 힘입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선거인단이 몰린 것이죠. 예. 자, 극심한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 대선 소식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저도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수영 특파원. 예, 아직 개표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두 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기자회견은 먼저 바이든 후보가 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개표를 끝까지 해보자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바이든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So our goal now is to ensure the integrity.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예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서 우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를 불러온다고 이미 수십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까지 막 임명돼 있는 상태여서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몇 달 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던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는 오늘도 1,000명 넘는 시위대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상당수가 해산하기는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한 만큼 내일 다시 이 집회가 열리거든요. 이 시위는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oe Biden is slipping. Biden is clearly diminished. This regularly confused candidate sees this image every day when he looks in the mirror. Dr. Fauc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the lag in testing was in fact a failing. Do you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No,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We get 125,000 dead, 20 million jobs lost, recession, Trump. He puts himself first and you last. China is going to eat our lunch? Come on, man. I mean, they're not bad folks. China and Iran want to see Donald Trump's defeat, and they're looking for ways to make that happen. Several world leaders mocking President Trump. They're laughing at him. World leaders mocking and ridiculing him for being completely off balance. And if we give Donald Trump 4 more years, we'll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f ever, being able to recover America's standing in the world and our capacity to bring nations together. 네, 두 후보의 대선 광고전 이번에 참 치열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선 TV 광고에만 두 후보가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코로나19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현모 캐스터 연결해서 또 외신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모 캐스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현지 언론들은 국내 선거다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대법원을 운운한 이후에 먼저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는 짐 아고스타 기자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금 무덤에서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트위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의 경우도 민주당 성향의 매체이기 때문에 조지아에서의 승리를 확신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아직 조지아의 선거 결과는 미완성이다라고 강조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가 50.6%로 우세를 굳히고는 있지만 50.6%라는 거는 굉장히 접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지아 아직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작은 해프닝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아틀란타가 속해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인 풀턴 카운티에서 개표소로 사용하고 있던 농구 경기장에 있던 수도관이 터져서 5만 표의 개표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틀란타 지역의 개표가 더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이제 논쟁이 될 주가 바로 펜실베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를 의식하면서 대법원 이야기를 했더니 펜실베니아의 톰 울프 주지사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에게는 100만 표의 우편 투표가 아직 남아 있고 우리는 이거를 한 장도 남김없이 전부 다 카운트를 할 것이다 라고 올리고 또 별도의
트위터로도 분명히 하자. 우리 펜실베니아의 선거, 펜실베니아의 표,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당파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개표원들이 쉬지 않고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투표를 전부 다 카운트를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CNN의 경우도 지금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트럼프가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 우편 투표는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우편 투표 250만 표 중에서 150만 표만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100만 표의 표, 아까 주지사가 말했듯이 100만 표의 우편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필라델피아 카운티, 벅스 카운티, 알레게니 카운티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는 아직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고 펜실베니아를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요. 네. 예, 우편 투표를 상당히 지금 좀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가 앞으로 법적인 분쟁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의원 구성도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네.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 2명이 민주당, 공화당 1명씩 나눠 갖고 있고요. 하원 의원도 민주당 9명, 공화당 9명으로 완벽하게 동수예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더욱더 논쟁이 좀 쉽게 사그러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라는 게 아니 이게 뭐 직접 선거가 됐든 간접 선거가 됐든 민의가 반영되는 표를 많이 얻은 쪽이 당선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가다 보니 이제 미국 선거제도의 이 선거인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이제 고스란히 노출이 좀 되는 거죠. 예. 뭐 모든 표는 끝까지 다 합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 거고. 아니 어차피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선거인단을 싹쓸이해서 승자 독식을 하는 선거인단 제도에서 왜 불필요하게 더 우편 투표한 것까지 다 그걸 합산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듯하고 예. 어찌됐든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미국에서는요,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뭐 좀 논란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건국 이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될 당시에 가장 큰 이념이 이제 자유, 리버티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권력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화주의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별로 주의 어떤 자치권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할 때도 이 주를 대표하는 그 투표를 주가 대표로서 투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지명하게 되어 있지 파퓰러 보트를 통해서 그 한 주의 어떤 그 선거권이라든지 이것이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이제 파퓰러 보트 그 투표 수하고 선거인단 수하고 잘 안 맞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거인단 수에서는 이겼지만 투표 수에서 적게 득표한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과 4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득표율은 힐러리가 많았지만 선거인단 수는 이제 트럼프가 더 많이 가져가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표는 더 많이 얻고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가져왔던 각 주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선거인단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이제 뭐 합리성 여부까지 따지고 들면은 이제 한두 끝도 없이 되지만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그 화면의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경합주의 개표 현황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조지아 같은 있네요. 경우에 개표율이 93%인데 57.7대 48.1로 트럼프가 앞섰거든요. 예. 그럼 저 상황에서 남은 개표를 다 개봉을 했을 때 과연 저게 뒤집힐 가능성이 몇 %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바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바다는 뭐 예상했던 대로 그 바이든이 가져갔고요. 그래도 다 접전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초접전인 상황입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때도 0. 몇 %포인트 차이로
뭐 선거인단 전부 다 뺏긴 적도 있고 가져온 적도 있고 그게 선거 제도니까 뭐 현재로서는 어쩔 방법은 없는 거죠. 남은 쟁점은 네. 초접전 지역이었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 세 군데에서 지금 한 65%에서 70%까지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남은 우편 투표함, 조기 투표함이 도착해서 그거를 개봉을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몰표로 바이든한테 나왔다 가정했을 때 과연 뒤집어질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는 그런 점을 한참 좀 따져보고 있을까요? 희망을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운 상황으로 지금 미시간 보십시오.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94%면 거의 다 지금 개봉이 됐는데 네. 51%대 47.5니까 정말로 영어식 표현으로 내끝내게 이 승부니까 네. 너무 박빙의 승부니까 민주당도 저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오케이 우리가 졌어 이렇게 좀 선언하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득표율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경합주들이 아까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66% 득표율 개표율이었고 지금은 한 72% 개표율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격차가 전혀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7%, 8% 차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우편 투표에서 갑자기 무더기로 바이든을 찍은 그 우편 투표함이 막판에 열려서 뭐 개표율 90% 이상 가서 확 뒤집혀질지 그러한 경우의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서대로라면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편 투표 쪽은 바이든 후보의 표가 좀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예상은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확률을 보면 그 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그 한 48%,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얼리 보팅을 한 거죠. 베일 보팅을 한 거죠. 그리고 공화당이 한 30% 정도라니까 한 격차가 한 20% 정도 평균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러한 원칙과 그 통계대로라면은 한 20% 정도 트럼프가 이겨도 바이든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우편 투표를 제대로 카운트를 한다면 그런 논리가 되는데 실제로 우편 투표가 오면서 많이 사표도 되고 카운트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편 투표가 제대로 카운트가 된다 하더라도 한 10%에서 15% 많게는 15% 그 정도는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이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가 정말 뒤에 몰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섞여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섞여서 되고 있다면은 막판에 뒤집혀질 가능성은 더 낮은 것이죠. 펜실베니아가 예상과 달리 경합 지역이 아니라 지금 15% 정도 포인트를 지금 두 자릿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이 20명입니다. 이 20명을 바이든이 다 뺏기더라도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을 만약에 가져온다면 여기서 26명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매직 넘버 270을 놓고 다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표가 이 정도 진행이 되면은 펜실베니아 20석을 포기하더라도 사실은 위스콘신과 미시건이 더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그 개표 상황이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한테 유리한 쪽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편 투표함이 개봉이 되면서 이쪽에서 이 바이든의 몰표가 나와서 격차가 줄어들면은 이 논란이 더 가열될 텐데 트럼프의 주장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계속 가져가서 혼란을 야기시킬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빨리 승복선언을 해라. 지금 이야기군요. 빨리 승복선언을 하라라고 지금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그거 쉽게 받기 어려울 겁니다. 참 예측 결과와 또 다른 상황이 4년 전과 같이 지금 또다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면 말이죠. 샤이 트럼프만큼이나 또 히든 바이든도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글쎄 뭐 히든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 트럼프 현상이 상당히 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 투표율이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바이든 자체에 대한 뭐 그 지지율보다는 반 트럼프 현상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데 물론 뭐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상당히 잘했어요. 1차하고 2차 TV 토론에서
첫째 TV 토론은 상당히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잘 대처를 했고 두 번째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훨씬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바이든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상당히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히든 바이든 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결국은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자신이 코비드 확진자가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트럼프가 확진자가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바이든 쪽으로 기우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확진이 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상했던 어떤 그 격차보다 훨씬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뭐 12%, 14% 차이고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는 7% 차이, 4% 차이로 오히려 바이든이 이긴 걸로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러한 차이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합주에서 어떤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당히 결집을 했든지 아니면 이러한 블루 스테이트라고 기존에 여겨졌던 이 세 가지 주에서 아마도 완전 유권자들의 성향이 바뀐 거예요. 유권자의 성향이 바뀐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블루 스테이트였는데 실제 당시에 이 세 주에서 트럼프가 이기면서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물론 뭐 쇠락한 공업지대 그리고 뭐 농업을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블루 스테이트지만 투표율이 저조해서 진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투표율 때문에 진 거라기보다는 이 세 주에서 이 세 주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뭐 왜 우리가 이렇게 공업에서 힘들어야 되느냐, 공장이 왜 망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맞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심이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유권자의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 이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언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4년 전 선거에는 샤이 트럼프의 결집이 맞죠. 그때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도 대놓고 인종차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샤이 트럼프의 표심이 있었던 거고 그게 표출돼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만든 거는 그거는 맞았었는데 저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샤이 트럼프도 없었고 히든 바이든도 없었다. 어차피 양쪽은 결집할 만큼 다 결집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무려 1억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구를 보통 3억 3천만 명 정도 잡는데 이 중에 유권자가 몇 명이라는 통계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도 내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유권자가 아닌 거예요.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18살만 넘으면 집으로 다 투표용지가 날라와서 무조건 투표하세요. 투표율 높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내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등록을 하고 내가 공화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아니면 무당파든지 그냥 스스로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유권자만이 유권자인데 지난 4년 전에를 보면은 힐러리 떨어졌을 때 300만 표 더 얻었지만 전체 투표자 수를 한 1억 한 4, 5천만 명 정도 잡았을 때 300만 표 더 얻고도 진 거지 않습니까?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상당수는 뭐 절반 이상은 뭐 민주당 표라고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히든 바이든 표도 모일 만큼 모인 거고 샤이 트럼프도 더 이상 샤이하지 않고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고 양 진영이 양극화로 결집을 해서 표 대결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도 개표가 하여튼 완료되지 않고 있는 요 나머지 세 러스트벨트의 이 투표함 미개봉된 우편 투표함 요 문제 연방 대법원까지 과연 갈 것이냐 갔을 때 과연 미국의 이 정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주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금융시장부터 뭐 유가 문제부터 금리부터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불확실성은 가장 나쁜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 대선에 이제 남은 숙제로 남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해소될 건지 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좀 해본다면 말이죠. 교수님,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네. 하루 이틀 사이면 좀 정리가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글쎄 지금 뭐 위스콘신하고 밀워키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개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느려요 지금 개표 상황이. 그거는 이미 그 우편 투표 개표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네. 이게 아마 오늘 중으로는 나오겠죠. 미국 시간으로 지금이 새벽 한 4시 정도니까. 예, 3시 30분. 예,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네요. 새벽 3시 35분. 아마 날이 밝고 오전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펜실베니아까지 주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펜실베니아가 지금 현재 개표율이 가장 늦기는 해요. 나머지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기는 끝날 겁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그러면은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20명을 놓고 만약에 대세에 상관없는 승패가 결정이 된다면 이 혼란은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안정이 될 것이고 정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2주를 끈다 뭐 그 미 주류 언론들이 그동안에 가장 걱정했던 상황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일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승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는지 그건 좀 지켜볼 일이죠. 예. 근데 저는 보면 그 민주당 유권자들이 그 우편 투표를 상당히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봤었는데 실제 민주당 유권자들이 그 뭐 흑인이라든지 라티노, 뭐 아시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잘 살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차도 없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된 라이선스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소지도 불명확하고 자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까 원희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등록돼서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에 사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되게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거기다가 사인을 했는데 원래 등록된 사인하고 다르면 그것도 사표시키고 뭐 이건 다 주마다 틀리지만 그리고 현재 주소와 등록된 주소가 다르면 그것도 사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리고 뭐 사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뭐 조기 투표장에 왔다. 그러면 또 투표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우편 투표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이번에 투표 행태였지만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유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표가 생겼을 것이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뭐냐면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지만 결국은 막판에는 우편 투표 때문에 바이든이 역전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레드 미라지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오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편 투표가 실질적으로 모두 다 유효표로 카운트 되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꼭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위원님, 어쨌든 이번 미국 대선의 투표율기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만 놓고 보면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112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뭐 100여 년 만에 뭐 최고의 투표율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67%를 예측하는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데 67%란 이런 기록적인 역대급 투표 열기가 단순히 열기에 그치지 않고 양극화된 이 양당제의 가장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이제 이 대립구도로 가는 이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투표율은 지난 11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뭐 누가 되든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나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이들이 제일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69세의 대통령이 됐을 때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최고령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했었죠. 74세로 이제 대통령 이제 재선이 되는 기록을 세울 것이고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후보는 3수인데 3수 만에도 이렇게 대통령 되는 길이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예.
자, 지금 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 경합주에서 아주 치열한 혼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선에 세계 각국의 시선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도쿄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파원에게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쿄 유성재 특파원, 네,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관심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본 주요 방송들도 오늘 오전부터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미국 대선 관련 특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미국 각 지역을 연결해 실시간 개표 정보를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도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 관계인데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득실 계산도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통적인 미일 동맹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 표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후보별 당선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판세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기존의 대미 정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급한 현안은 주일 미군 주둔비, 즉 분담금 협상입니다. 현행 분담금 협정이 내년 3월에 끝나고요. 내년부터 5년분 협상을 그 전에 끝내려고 하지만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연간 분담금을 기존의 4배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와야 일본이 과연 미군 주둔에 얼마를 더 내야 할지, 그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얼마나 될지 손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 스가 총리 취임한 지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미국의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스가 총리의 방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스가 총리가 미국의 새 대통령과 만나는 첫 정상회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 아베 총리가 급히 뉴욕으로 가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당시 당선인을 만난 적은 있지만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따라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총리가 현직 오바마 대통령을 두고 당선인을 만난 것에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대선 후에도 미국의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섣불리 스가 총리가 움직이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정계가 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1월 새 대통령의 취임식 전후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나리오가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성재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대립의 정점에 있죠. 중국도 이번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특파원, 먼저 지금 중국의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중국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선 개표 상황을 거의 전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 미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국 외교부는 미국 대선은 미국 내부의 문제다. 우리가 언급할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대선 이후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차분히 결과만 지켜보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의 상당수 당선을 중국인들은 기대할 트럼프 것 대통령보다 같은데요. 바이든 후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총영사안 폐쇄와 각종 경제 제재를 한 데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압박하고 나오면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즉흥적으로 트윗을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꼭 중국에게 불리한 것만 아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오늘 저녁에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요? 시진핑 주석은 오늘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화상 연설을 합니다. 통상 개막식은 오전에 열리는데 이번 개막식은 이례적으로 저녁에 열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대선 다음 날 아침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의 행보를 볼 때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중국의 발전과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미국이 선거로 혼란한 틈을 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우군 끌어들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hank you. 네, 특집 오뉴스 미 대선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현모 캐스터와 함께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모 캐스터 전해주시지요. 네, 저희는 지금 오후 6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개표원들도 많이들 퇴근을 한 한밤중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표 진행 상황이 많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매체들은 이제 뭐 희망사항을 섞은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클리프행어 선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클리프행어, 그 산악 등반할 때 손에 땀을 쥐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손에 땀을 쥐는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NN의 경우는 특히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주를 집중적으로 파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시간의 경우는 미국에서 인구가 10번째로 많은 주인데요. 아직 가능성이 바이든에게 존재한다라고 평론가 제니퍼 그랜홈이 출연을 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직접 투표 숫자보다 우편 투표 숫자가 더 많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이었다. 우리는 우편 투표로 가자. 그게 전략이었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직접 투표를 노린 거기 때문에 웃기지만 일찍 투표한 사람들의 결과가 오히려 더 늦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를 한 주여서 원래부터가 민주당의 텃밭인데 이번에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쪽에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도 미시간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위스콘신은 원래는 통계적으로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기 때문에 기존 지지 성향이 유지가 된다면 트럼프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가을에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확산한 곳 중에 하나가 위스콘신이고 그리고 흑인 청년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커노샤가 있는 곳도 위스콘신이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커노샤를 방문을 해서
인종차별을 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위대의 약탈 행위를 더 문제를 삼아서 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위스콘신이 현재 뭐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모두 뒤섞여 있는 상반된 계층과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시간 아직까지 끈을 놓지 말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은 밀워키 지역의 표가 더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4개 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렇게 4개 중에서 바이든이 2개는 이겨야지 이길 가능성이 전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안현모 캐스트가 CNN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원일이 위원님처럼 위스콘신에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흑백 갈등도 있고요, 코로나19도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정말 변수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걸려 있는 주 같으네요. 네, 모든 변수가 그냥 뭐 경제 문제, 인종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집약돼 있는 곳이 러스트벨트 3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 뭐 선거인단 한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네. 언제부터인지 이 10명, 16명, 20명 이런 주들의 이 투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 지역들이 몰려 있는 것이 몰락한 북동부 지역의 공업 지역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입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워낙 우편 투표, 사전 투표가 많았기 때문에 이 패배한다라는 시나리오에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민주당 쪽, 그다음에 이 친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CNN 보도의 지금 중점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예. 조지아 같은 경우 아직 그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주류 언론들이 이미 조지아는 트럼프에게 넘어갔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정 지역으로 좀 나와서 그 계산이 되고 있고 네. 미시간 16명과 위스콘신 10명만 정말로 막판에 바이든이 몰표를 받아서 우편투표 개표로 네. 뒤집어진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예. 270명 매직 넘버 바이든이 먼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안현모 캐스터가 말씀하신 위스콘신과 미시건의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이 논란 속에서도 더디지만 개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60% 후반대를 넘어서 70%를 넘었는데 과연 8%, 7%의 격차를 나머지 우편 투표함 개표로 뒤집을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교수님 좀 앞서서 저희가 일본과 중국 움직임, 반응들을 좀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앞서 특파원도 보도했지만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좀 미묘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쪽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 다 입장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 터진 이후에 더 강경하게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미중 간 경쟁을 체제 대결이다, 이념 대결이다. 그러면서 신냉전, 미소 간의 체제 이념 대결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만약 트럼프가 재선됐을 경우에도 이런 똑같은 정책을 펴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내 지금 77%의 국민들이 반감을 중국에 가지고 있고 네. 의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민주공화할 거 없이 중국에게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중국 적대 정책의 기조에서 트럼프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2018년도에 처음에 무역 분쟁을 무역 합의로서 풀려고 했던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바이든이 만약 된다면 바이든 역시 한 40몇 년을 정치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여론이라든지 의회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게 상당히 강경하게 나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전면적으로 중국을 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만 때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강경하게 가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바이든이 중국한테 또 어떻게 설득당해서 다시 오바마 때의 대중국 정책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네. 좀 국제 기구에서나 뭐 여러 가지 역할에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금 재선이 되게 되면 그대로 유지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지금 전망이 엇갈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극적으로 당선이 되든 미국의 국제 전략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그 전망은 지금 나오고 있었죠. 특히 중국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장기 전략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지금 이 세계 전략이라는 것은 대중국 봉쇄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대중국 봉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라는 거를 형성을 해서 지금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경제적으로는 제조업은 중국에 내주고 뭐 무역은 뭐 어느 정도 협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굴기 2020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 IT, 우주, 항공, 전기차 뭐 이런 이 첨단 산업에 있어만큼은 중국의 허리를 지금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이 대중국 전략은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다만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만큼은 좀 예민한 측면이 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됐든 남한의 정부가 원하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네. 또 선거 과정에서도 내가 재선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직접 대화를 하겠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왔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는 것과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하고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커다란 표면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지금 그 득실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한반도 전략은 매우 달라질 가능성은 있죠. 또 그러나 그거는 동전의 앞뒷면이죠.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트럼프는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았죠. 우리한테 방위비 5배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조로 합의가 된다 만다 하던 거를 5조를 요구하는 게 트럼프식 계산법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따라서는 한반도 전략,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문제가 결려 있죠. 예. 예, 지금 뭐 대북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뭐 북미 간의 협상은 다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SMA 방위비 분담금 협상 네. 한국에 50%를 더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어요. 중국을 겨냥해서 다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이나 뭐 각 그 주호주 미군이나 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을 규모나 성격을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북미 협상 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뭘 내줄 것이냐 이 세 가지 이슈와 다 걸리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재선됐을 경우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칼이에요. 뭐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에게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네.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는 네. 상당히 우리가 지불할 걸 상당히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뭐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죠. 그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깐깐하게 실무 협상부터 북한하고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던 북한의 비핵화 방식, CVID 네. 이걸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걸 검증을 하고 불능화하고 핵 폐기하는 단계를 다 거치고 또 로드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비핵화의 이 최종 목적지가 뭐냐 이런 것을 다 북한하고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바이든의 실무 협상단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소수파들은 뭐 현실적으로 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대다수의 바이든 캠프에 있는 대북 정책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대북 협상을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상황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사람 중에 한 명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겠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운명도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쳐다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함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미 상원과 하원의 그 여야 구조 선거 같이 치렀거든요, 오늘. 오늘 선거 같이 치렀죠. 미 대선이 워낙 이렇게 초유의 상태로 가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도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상원이 어떻게 되고 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국 언론도 지금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미 하원 435명 전원 오늘 선거 같이 치렀고요. 네. 지금까지 전망으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전망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찌 됐는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상원 100명 중에 35명이 오늘 바뀝니다. 네. 오늘 선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투표용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처럼. 근데 그 내용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 블록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미 상원이 공화당 다수였었는데 지금까지 전망만 놓고 보면은 이번에 민주당 다수로 바뀔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결과 미 대통령 선거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챙겨봐서 아마 내일쯤에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 가지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원 선거 결과도 정확하게 47명씩 동률입니다. 안현모 캐스터 지금 막 보도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원 선거도 결과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와 양선과 비슷하게 47대 47로 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원의 경우 상원의 경우가 그렇게 올해 되었다고요? 55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명? 35명. 35명이 바뀌는데 3분의 1이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하원은 2년이라 대통령 선거하고 텀이 맞아서 같이 치러지는데 미국의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3분의 1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35명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바뀌니까 민주당이 당선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100명의 그 상원 구성이 다수당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현모 캐스터 지금 속보 나오는 거를 말씀한 걸 들어보면은 47대 47로 동률로 나왔다는 거 보니까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미 상원 선거 결과도 50대 50으로 초박빙의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이 한 석 가져가고 공화당이 한 석 잃고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의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치러지는 모든 선거가 다 초박빙이에요. 지금 재밌는 게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 아까 72% 개표했을 때 7.5% 차이였는데 지금 개표율이 78%로 늘었는데 5.7% 차로 줄었어요. 위스콘신도 지금 다시 대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우편 투표를 계속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여나가느냐 그거를 조금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은 즉슨 78% 개표를 했으니까 22%의 표가 남아 있는데 그 표는 지금 대부분 우편 투표로 미리 도착해 있는 거고 북부 지역은 이 주법에 따라서 미리 그거를 개봉해서 다 씌워놓고 준비하지 않고 이 투표가 완료돼야 이거를 뚜껑을 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인 건데 트럼프는 22% 남았는데 지금 한 5.7% 포인트 차이로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걸 개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이거 다 열어봐야지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거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결정해보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선거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표함이 열린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한쪽에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승리를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 가운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 나와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또 짚어봤는데요. 김현욱 교수님, 지금 네. 통상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짚어본다면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통상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뭐 슈퍼 301조라든지 네. 뭐 323조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인지 뭐 보호무역인지 이것도 조금 헷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시진핑이 오히려 그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이제 무역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되면 이게 뭐 공정한 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국에게 유리한 그러고 이익이 되는 그런 공정한 무역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뭐 슈퍼 301조라든지 323조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동맹국들에게 계속해서 관세를 물리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한국의 추후 어떤 미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바이든은 어쨌든 간에 동맹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무역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동맹국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네.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하나 또 예를 들 수 있다면 이전에 만들려다가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없어졌던 TPP 같은 경우 이제 네. 새로 이름이 이제 CPTPP라고 하겠죠. 예. 이런 걸 이제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자유무역 다자 협정을 통해서 어떤 미국이 그 규범과 규칙을 이제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다자 무역 체제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바이든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또 있겠죠. 예. 사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 고래 싸움에 낀 뭐 새우 신세라고도 했지만 우리가 새우는 아니고 이제 돌고래 정도는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경제 전쟁을 벌이면은 한국이 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지금 이 미중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네.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놓고 보면 대선 직전부터 가장 최악의 미 월가가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미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이 시나리오를 미국 내에서는 월가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동맹을 중시하고 이 중국과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 바이든하고 이 대규모 경제 부양의 소극적인 미 상원 다수 확보 이 조합을 가장 불안하게 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미국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의 반응은 미 상원의 그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더 경제적인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이죠. 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비해야 될 것은 뭐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선택을 압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이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바이든이 돼도 아마 아시아에서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을 똑같이 쓸지는 여부 그런 의문이지만 아시아에서의 어떤 다자 안보 동맹 체제를 또 구축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 과연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또 이러한 선택이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각각 사안마다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우리가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각은 새벽 4시쯤, 워싱턴 시각이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는 여전히 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가 나란히 또 계속해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미국 대선 관련된 속보들은 이어지는 또 SBS 특집 8시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씨 전해주시죠.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 대선 결과를 두고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의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01포인트 상승한 2357.31을, 코스닥은 8.51포인트 오른 826.97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1,654억 원, 2,178억 원씩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이 홀로 3,41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서비스업이 4% 가까이 급등했고 의약품과 음식료품도 3%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미 대선을 두고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가 5에서 7%대 강세를 보였고 반면 바이든 후보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친환경주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과 CS윈드, 신성ENG가 모두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외 SK하이닉스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137.7원에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95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길어집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까 빨간 정체 구간들이 곳곳으로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동선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동군포 통과가 가장 불편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광암터널과 판교 분기점 통과가 가장 더딥니다. 지금 송파 부근은 양방향 차가 많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도 송파부터 토평까지 16km 구간 정체고요. 경계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 가신다면 일산부터 송내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총 30km 넘는 정체인데 안성 휴게소에서 수원 신갈까지 힘들었다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불편하고요. 영동선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13km 구간, 또 군자분기점에서 8km 구간 막힙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통과가 가장 불편한 시간대입니다. 전좌석 안전대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서울의 아침 기온이 0.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내일도 서울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15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파랗게 드러나 있고요. 날은 쌀쌀하지만 바람 덕분에 공기만큼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내일도 내륙 하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사고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2도, 대전 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5도, 대전과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따뜻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